네, 반갑습니다. 카지노 산업 특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10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카지노 산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경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파라다이스 그룹의 워커힐 카지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퍼레이션 팀 딜러 생활을 6년 넘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팀에서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업무를 10년 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이 교육팀에 있으면서 HRD, 즉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더 관심이 생겨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지금은 세종대학교에서 호텔 경영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호텔과 카지노 관련 분야에서 이 몸 담았던 부분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딜러 생활을 할 때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면서 강의를 하는 모습들인데요. 저는 원래 대학교 때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학교는 여러분과 동문입니다. 명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실 뭐 지금도 취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의 문이 좁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때도 지금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저는 원래 항공 승무원을 2년간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발생돼서 2년 동안 항공 승무원 채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50군데 넘게 원서를 넣었는데 눈물뿐이었습니다. 우연히 명지대학교 취업 게시판에 카지노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모교 게시판에 글이 인연이 되어서 이후로 아직까지 여기 카지노에 몸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고민해 봤을 때 뭔가 기쁘고 좀 즐겁게 일하는 곳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카지노 딜러로 입사해서 일을 해보니까 고객들도 자신의 휴가 때 이 관광이나 여행하러 왔다가 들리는 곳이 카지노잖아요. 이 고객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있구나 깨달고서 저도 즐기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특히 이 아주머니 고객들이 많이 이쁘게 주셨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발표 자료입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서 뭐 불법 사행산업을 감시하거나 감독하고 뭐 대책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여기 발표에 의하면 한 해 81조 규모의 사행성 산업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이 불법으로 81조가 눈 먹은 돈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 81조에서 세수를 확보하더라도 30%만 되더라도 25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사행산업,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절하고 규제해서 이 세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를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사실 카지노에 대한 그립된 인식이 이렇게 불법 도박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이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보셨던 영화, 그 당시에는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이 홍콩 카지노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릇된 이미지가 지금 한국 카지노에 대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일들은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인데요. 뭐 총싸움, 조직폭력 이런 얘기인 거죠. 뭐 홍콩의 어느 어두운 장소에 하나둘씩 뭐 타짜들이 몰려와서 뭐 때 아닌 도박판이 벌어지고
뭐 도박판이 긴장된 분위기가 뭐 장난을 감싸고 도박의 황제인 타짜인 주윤발이 나타나서 뭐 게임볼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사실 뭐 이 내용만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 타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영화 포스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어두운 뒷골목에 숨겨져 있는 카지노, 그리고 그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폭력, 검은 돈의 유혹.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에서 알고 있거나 경험한 카지노의 모습은 이런 영화나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뭐 TV에서 보는 불법 도박에 관련된 뉴스로서 카지노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God of Gambles를 뭐 도신이다, 뭐 지존무상이다,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카드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총을 들고 서로 겨누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미 안 되면 언제든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안 좋은 카지노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뭐 하지만 이렇게 뭐 카지노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뭐 테마파크나 복합 리조트, 뭐 가족형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언제까지 카지노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어둡게만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제와 조절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선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게임 산업을 향유하는 계층은 주로 여유 계층으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충족하는 계층이잖아요. 이들에게서 얻은 수익금을 뭐 싱가포르나 필리핀처럼 자국의 관광진흥기금 등 적절한 복지 자원으로 활용한다면은 이 소득의 재분배라는 파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게임 산업을 향락, 퇴폐 산업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오늘 제가 드린 이 화두를 바탕으로 이 카지노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카지노 산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전 세계 카지노 시장 가운데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카지노 현황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주변 아시아 국가의 카지노 시장에 대한 정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카지노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건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실제 카지노에 방문했을 때 이 저렴한 비용으로 게임을 볼 수 있는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해서 폭넓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국어 비즈니스 학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방문하는 이런 중국국의 특성을 통해서 한번 그런 걸 살펴봄으로써 중국 마케팅 분야의 경험담이나 현장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카지노 취업과 진로 관련된 조언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게임 참여할 때 팁도 조금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워커힐 카지노입니다. 워커힐 카지노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요즘 이런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뭐 일본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다. 뭐 양국 간에 서로 비자를 서로 막아서 왕래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자가 풀리면서 일본 고객들이 다시 카지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일본 고객 접근성 개선에 카지노 2년 반 만에 벼뜬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고객이 굳이 카지노를 하러 왜 한국에 올까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본에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일본의 뭐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야쿠자가 이 빠친코를 장악하고 있어서 카지노를 운영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물론 오사카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가 들어올 예정이긴 하지만 일본 VIP 고객들은 특성상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곳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기보다는 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편안히 게임하기 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카지노 산업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봄으로써 시작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제가 1500년대에 그려진 중세시대 그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일단 왼쪽에 곱상하게 생긴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뭐 편안한 표정, 뭐 그리고 옷도 좋아 보여요. 아마 영주나 뭐 그 당시 귀족의 아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에 이 검정색 애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같죠. 가장 오른쪽에 계신 이 깃털 달린 모자 쓰신 분 보면은 뒷춤에 카드를 꽂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이 손가락으로 숫자 1을 표시하는 건지 뭐 이 서로 사인을 보내고 있죠. 뭐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을 아주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네요.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 이건 또 어떻게 보이시나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지금 이 그림을 뭐 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뭐 앞에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 맨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이 아마 잘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귀족의 뭐 어떤 자녀분인 것 같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의 복장 차림과 가장 왼쪽에 있는 여자분 차림새가 비교가 되죠. 일단은 가장 오른쪽이 부자인 것 같고 왼쪽에 있는 분은 좀 약간 일반 서민인 것 같고요. 가운데 두 명은 또 뭐 하나요? 가운데 두 명은 이 서 있는 하녀와 게임하는 귀족분이 한편이 되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눈치를 보고 있죠.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조르주 라투르라는 화가인데요. 이 조르주는 깊은 신앙심이 느껴지는 종교와도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인간의 속임수나 사기 행각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인간의 속임수와 사기 행각이 펼쳐지는 곳 어디가 떠오르세요? 뭐 여러 장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갬블링하는 장소겠죠. 뭐 영화 타짜에서 봤었잖아요. 뭐 게임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판을 뒤엎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사기를 쳐, 네 손모가지 뭐 이런 장면을 꽤 봤어요. 이 조르즈 라투르라는 화가 역시 이 중세 시대 갬블하는 여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갬블을 하는 사람의 행동 어떤 게 있어요? 뭐 카드 바꿔치기 이런 속임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라투르라는 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절묘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림처럼 카지노의 어원은 라틴어 카사, 즉 집, 별장, 빌라 등을 의미하는 이 카사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뭐 방금 봤던 그림처럼 이 집에서 조그맣게 이런 별장 같은 곳에서 게임하는 거였잖아요. 최초의 카지노는 이 그림이 약간 좀 무섭기도 한데 일 리도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니스에서 최초로 카지노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베니스의 귀족들에게 갬블의 기회를 제공한 사교 클럽을 일 리도토라고 일컫습니다. 이 카지노 최초의 규정에 따르면 일 리도토는 이 일반 대중들한테도 오픈되었지만 높은 베팅액과 드레스 코드 때문에 귀족들만 카지노 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 모자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세면이 접혀 있는 모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자와 되게 이상하게 생긴 기이하게 생긴 마스크를 써야만 게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게임은 바세타라는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카지노 직원이 뱅커가 되어서 가방에서 한 개 숫자를 꺼내면 그 숫자에 베팅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 카지노는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카지노 3대 게임이라고 불리는 뭐 킹 오브 더 카지노라고 불리는 바카라, 그리고 퀸 오브 더 카지노, 카지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블랙잭, 그리고 룰렛, 이
요 시기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몬테카를로처럼 대규모의 카지노와 사교용 소셜 클럽들이 등장하면서 이 카지노 역사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귀족들이 사교할 수 있는 오락장의 의미가 카지노였잖아요. 카지노의 의미가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들이 소유했던 사교용, 오락용 별관을 뜻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은 대중화가 되었죠. 단순히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온 가족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체험하는 리조트 형식으로 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테마파크, 카지노를 건설해서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베가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산업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고 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2014년에 G2E라고 해서요, 글로벌 게이밍 엑스포, 전 세계에서 카지노 게임 관련해서 최신 트렌드나 그런 게임 산업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엑스포인데요. 이 당시에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번화한 곳이 있죠. 네, 영상 보고 좀 놀라셨죠? 지금 보셨던 영상은 그 하카산이라는 클럽을 가봤었습니다. 이 클럽인데 이 클럽이 이제 DJ가 연봉이 90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나이트 클럽도 있지만 데이 클럽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 클럽이라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클럽인데 우리는 보통 클럽을 간다라고 하면은 홍대나 강남을 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미국 분들은 라스베가스 자기의 휴가를 사용해서 베가스에 와서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곳이 라스베가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관광객의 게임 욕구와 다양한 여가 욕구,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이 카지노 산업인데요. 이 카지노 산업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동그란 1-1 그림을 보시면 카지노는 관광지에서 호텔, 여행사, 교통, 쇼핑, 이벤트 등과 마찬가지로 이 독립된 사업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카지노 산업은 관광객의 게임 욕구와 다양한 여가 활동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림 1-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카지노 핵심 부분과 카지노 연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카지노 핵심 부분은 관광객의 게임 욕구를 직접 충족시켜주는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과 딜러와 같은 인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연관 부분은 관광객의 게임 욕구와 여가 욕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숙박시설이나 테마파크, 이벤트, 방금 보셨던 그런 클럽 등을 포함하고 있겠죠. 자, 그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카지노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육성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제적 측면이겠죠. 두 번째는 관광시설 다양화의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7개의 카지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이 관광객의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외화 획득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세수를 확보한다던가 이 고용 창출을 통해서 경제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카지노 산업은 고용승수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건데요. 이 보시면 어떤 그
어떤 한 산업의 고용 증가가 그 파급 효과로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고용 승수 측면에서 TV나 반도체, 승용차, 수출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외화 가득 효과가 매우 높다. 외화 가득 효과라는 것은 이 상품 수출가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을 뺀 비율, 즉 얼마만큼 그런 원자재 가격이 들었냐라는 건데, 카지노 산업은 이런 외화 가득 효과가 매우 높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지노 산업은 외래 관광객을 위한 게임 장소와 오락시설을 제공하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을 늘릴 수 있겠죠. 카지노 호텔에서 카지노 이용객의 숙박이나 레스토랑, 지출 비용에 차지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라스베가스와 같은 리조트 카지노에서는 쇼핑과 테마 상품 지출 비용이 매우 크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였던 것처럼 이 워커힐 카지노 하나, 이 카지노 하나로서 소나타 6만 1000대, 반도체 4억 5천만 개, 이런 LCD 580만 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 맞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 승소, 간접 세승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쉽게 보자면은 이 카지노 하나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카지노 산업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과거의 카지노는 테이블 게임과 시설 관리에만 중점을 두었었어요. 고객층도 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었죠. 근데 오늘날 카지노는 일반 대중을 좀 더 폭넓게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가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중관광객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건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슬롯 머신, 비디오 게임의 도입 등, 그리고 마이스라고 하죠.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등 복합 리조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카지노는 그래서 소수의 VIP 고객 중심의 테이블 게임 운영과 호텔 성격이 강한 영업장 관리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의 카지노는 매스 관광객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게임 운영과 논게이밍 시설이 집약된 리조트 형식으로 리포지셔닝 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 유입을 통한 고객 대중화로 새로운 카지노 게임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와 더불어서 호텔, F&B,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그래서 이런 논게이밍 부분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IR, 이 인테그레이티드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이 복합 리조트는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규정된 용어입니다. 이 기존의 카지노 중심형 카지노 콤플렉스를 복합 리조트의 한 구성 요소로서 진화시킨 형태로 레저, 엔터테인먼트와 쇼핑, 마이스 등을 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는 게 바로 이 IR, 인테그레이티드 리조트, 복합 리조트라고 할 수 있겠죠. 즉, IR은 기존 카지노 중심에서 벗어나 컨벤션,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IR의 복합 기능을 이용하게 해서 최소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마카오에서 IR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이런 IR 덕분에 관광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논게이밍과 결합해서 대형화, 복합화, 고부가 가치화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싱가포르와 마카오 매출은 2015년 기점으로 이미 미국 라스베가스 매출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는 과거에 VIP 위주에서 현재 매스 위주로 리조트 형식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이러한 매스 위주의 리조트의 시초는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어디일까요? 라스베가스입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네바다주의 사막 한가운데에다 이제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대규모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고, 또한 후버댐에서 나온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서 사막 한가운데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방문해서 제가 직접 찍은 후버댐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고 무섭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뭐 물이 있죠.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라스베가스로 공급을 하는 거죠. 함께 갔던 상무님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카지노 현황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1개고요. 16개는 전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주 지역에 카지노가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카지노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카지노 관련해서 5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먼저 1967년에 인천 올림포스 카지노가 국내 최초로 개설이 됩니다. 올림포스 카지노가 지금의 워커힐 호텔로 개장하게 되면서 제주, 부산으로 카지노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카지노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하고 발전시킨 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그분은 파라다이스 그룹을 설립하신 우경 전락원 회장님입니다. 이 전락원 회장님은 1927년 출생하셔서 한국 관광협회 이사를 1962년도에 시작함으로써 관광업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1965년도에는 올림포스 호텔 전문 경영인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67년도에 대표이사 업무를 하시고 71년도에는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 이사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는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을 설립하면서 지금의 파라다이스 그룹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이 전나고 회장님의 이름인 락원이 영어로 하면은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그룹은 이 전나고 회장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진 그룹입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은 어디일까요? 왼쪽 사진은 밑에 써 있죠? 60년대 종로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60년대 신촌 로터리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밖에 안 지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제조업을 할 때였죠. 이 당시에 이 전나고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운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뭐 현대 뭐 정주영 회장이나 한진 조중우 회장도 주한미군을 상대로 납품업을 시작했잖아요. 이 종전 이후에 이 전쟁 이후에 신촌 로터리가 번화한 모습을 보시고 경제를 되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제조업이 90%, 관광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때였죠. 아무도 관심을 갖고 두지 않았던 관광 산업을 통한 외화 획득의말로 국가 경제 재건에 필수적임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올림포스를 시작으로 관광업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전나공 회장님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의 카지노를 설립하셨는데 이 90년대 들어서는 제주 지역의 카지노 산업 규제가 완화되어서 무려
8개의 카지노가 한꺼번에 제주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또한 카지노 산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기존의 경찰청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게 되어서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이런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내의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죠. 강원랜드가 오픈되게 되고요. 2017년도에는 국내 최초의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이 됩니다. 자, 2,700여 개의 유명 예술작품과 동부가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아트테인먼트 리조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아시아 카지노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카지노 시장 규모는 이 복합 리조트 도입으로 인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IR을 보유하고 있는 마카오가 40조 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싱가포르가 5조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약 3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카오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마카오는 1962년부터 스탠리 호라는 사람이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부터는 이 마카오가 중국에 반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경쟁 체제에 도입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서구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센지 아데스리라는 유대인 회장이 있습니다. 그 센지의 그 자본도 들어오게 되고 베네치안 카지노도 오픈되게 되고요. 그리고 스티브 윈이라고 하는 카지노계 거물이죠. 윈인 카지노도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마카오에는 약 40개가 넘는 카지노가 이 서구 자본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지라고 합니다. 이 코타이 지역이 마카오 지역인데요. 이 코타이 지역에 있는 카지노 사업장들은 라스베가스 지역의 카지노들을 모방한 복합 리조트로서 이 규모가 마카오 본토 카지노보다 압도적으로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타이 지역에 많은 자본들이 외국의 자본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마카오에는 약 6개의 카지노 사업자들이 총 42개의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엔터테인먼트가 6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센지가 5개, 멜코 리조트가 4개, 윈 마카오가 2개, MGM이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카지노를 살펴볼 건데요.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시장은 마리나 베이 샌즈를 운영하는 라스베가스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를 운영하는 겐팅 싱가포르 이 두 군데만이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복합 리조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카지노 산업의 피해를 막고 이 높은 관광 매출을 얻기 위해서 이 복점 사업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고 내국인한테는 입장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의 경우는 비즈니스 복합 리조트를 표방하면서 비즈니스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패밀리형, 가족형 복합 리조트를 표방하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가족 고객을 타겟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필리핀은 이 마닐라라는 부근에 거대 카지노 타운을 조성해서 새로운 카지노 허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VIP보다는 이 매스 고객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울레어 카지노, 리조트 월드 마닐라, 시티 오브 드림스를 손꼽을 수 있겠죠. 이 필리핀의 경우는 카지노를 국영 기업체에 있는 파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파코는
카지노 수입 중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국가 재정이나 공공사업, 뭐 도로나 학교, 병원 건설, 뭐 의약품, 학생 교과서 구입, 문화발전기금 등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익금을 공익화하고 투명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두운 게임 이미지 산업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지 보자면은 아시아 카지노 시장에서 매출 기여도가 가장 큰 고객은 바로 중국인입니다. 이 마카오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도 카지노 소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카지노 시장에서는 중국인들은 VIP에서는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캄보디아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카오를 중심으로 아시아 카지노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관광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복합 리조트를 오픈 개발함에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복합 리조트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이런 카지노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 카지노 시장은 복합 리조트 도입으로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국가가 50%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국내 또한 이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이 경쟁에 치열짐에 따라서 이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기존 카지노 중심에서 벗어나서 카지노와 논게이밍이 결합한 복합 리조트를 오픈 또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인천에 2개가 있죠. 일단은 지금 먼저 2017년에 생긴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고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는 인디안 자본입니다. 미국의 인디안 자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인스파이어라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2개가 있는데요. 제주 신화월드 그리고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오픈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아시아 카지노 매출에서는 마카오 업체가 강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멜코 리조트라고 하는 리조트의 시티 오브 드림스가 11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국인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마카오 IR 대비 매출 감소폭이 적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죠. 자, 세 번째로는 카지노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기반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방문하게 됐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이 슬롯머신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슬롯머신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한번 슬롯머신에 대해서 함께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살펴보고요. 자, 슬롯머신이라는 거는 일정한 어떤 그 코인이나 지폐를 슬롯머신에 투입한 다음에 이 머신에 부착되어 있는 핸들이나 버튼을 사용해서 릴을 회전시킵니다. 이 릴의 회전이 멈춘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배당표의 시상금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슬롯머신이죠. 이 슬롯머신의 최근 트렌드가 이 전자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이런 릴이 돌아가다 멈추면 그걸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돼서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 게임은 게임블러부터 초보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즐길 수 있고 적은 돈으로 장신가를 즐길 수 있으며 가끔 적은 금액으로 큰 잭팟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게임과 같이 복잡한 게임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으며 게임 미숙으로 인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의 눈치를 보일 필요도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머신 게임은 운영 형태별로 크게 슬롯 머신과 비디오 게임, 그리고 하이브리드 머신으로 구분되고요. 배당금의 시상 방식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네바다주에서만 14만 5천여 대 머신 게임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은 전체 카지노 매출액의 65%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출입이 많은 카지노 중에서도 이 머신 게임의 비중이 높은 카지노에서는 매출액의 약 80%가 넘을 정도로 현재 카지노에서 머신 게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카지노 머신의 종류를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머신 기기에 부착된 핸들이나 버튼을 사용해서 기계의 릴이 회전하다 멈추는 릴 슬롯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이 릴 슬롯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세븐, 바, 어떤 머니 이런 다양한 무늬들이 있잖아요. 이런 무늬들의 조합이 릴이 돌아가다가 맞춰지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조합이 형성되게 되면은 잭팟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상들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릴 슬롯, 즉 슬롯 머신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릴 슬롯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비디오 머신입니다. 이 비디오 머신은 아까 릴 슬롯은 어떤 릴들이 회전하다가 돌아가는 것을 릴 슬롯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머신 기계의 그 릴 대신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모니터가 릴처럼 회전하다가 어떤 특정한 조합이 맞게 되면은 뭐 잭팟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상들을 비디오 머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카지노 머신의 종류는 이 외형상, 이 겉에 보이는 그 슬롯 머신의 모습, 외형상으로 총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라이트인데요.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린이나 모니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게임하는 타입을 업라이트 머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슬렌더 탑입니다. 이건 약간 좀 편안한 자세로 게임할 수 있도록 기계 높이를 좀 약간 낮추고 그 플레이어가 편안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약간 천장이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슬렌더 탑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탑인데요. 이 바탑은 이렇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릴이나 모니터가 평면으로 눕혀져 있는 것을 주로 이제 바탑이라고 하는데 어떤 바에서 이제 맥주를 마신다거나 하면서 식사를 가볍게 하면서 게임할 수 있는 것을 바탑이라고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방문했을 때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탑에 있는 어떤 바를 방문해 봤었는데요.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이런 스포츠 바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NFL이죠. 미식축구를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걸 경기를 본과 동시에 밑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바탑에서 슬롯 머신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서 앉아서 봤더니 이렇게 비디오 포커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바탑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또 미식축구를 보고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머신의 종류는 지불상으로도 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인 게임입니다. 이 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베팅 수에 따라서 페이라인, 당첨되는 선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플레이어가 어떤 베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선이 증가되겠죠. 당첨선이 증가가 될수록 당첨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이 멀티플라이어는 라인 게임과 다르게 이 배당금이 지불되는 선은 가운데 이 수평으로 선이 하나만 있어요. 하지만 코인을 추가로 투입할 때마다 이렇게 배당금이 올라가는 형식이 멀티플라이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인 게임은 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이 다양한 라인들이 형성되게 되면은 조합이 돼서 잭팟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 멀티플라이어는 가운데 수평으로 된 선이 하나 여기 선에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바이어 페이는 배당금이 지불되는 선은 이 멀티플라이어처럼 수평으로 중앙에 하나만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전을 추가로 넣을 때마다 이 심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라인 게임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50 라이언스의 모습인데요. 어떤 아프리카의 그런 테마를 주제로 지금 뭐 사자도 보이고 얼룩말도 보이고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도 보이는데 이런 다양한 테마들을 주제로 어떤 카지노에서 정해놓은 그런 슬롯머신에서 정해놓은 어떤 라인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잭팟을 당첨받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코인을 추가로 지불할 때마다 더 많은 라인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 보실 거는 골드바 세븐 슬롯이라는 멀티플라이어입니다. 멀티플라이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이 중앙에 수평으로 선이 하나 있고요. 이 선에 이런 심볼들이 당첨되게 되면은 동일한 심볼이 나오거나 카지노에 정해놓은 그런 슬롯머신의 심볼이 당첨되게 되면은 이 잭팟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멀티플라이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머신 이벤트의 종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머신이, 슬롯 머신이 단독으로 이 게임 기계 하나가 단독으로 잭팟이 누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링크드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서요. 이 같은 기종의 머신들이 연결되어서 누적된 잭팟도 있고요. 또한 미스테리 잭팟이라고 해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잭팟이 터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에어리어 프로그레시브는 2개 이상의 카지노 머신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어떤 뭐 공항이나 편의점에도 이렇게 이런 슬롯 머신들이 있는데 이런 슬롯 머신들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라스베가스 사막 거기 안에 있는 그 본토의 카지노와 연결되어서 잭팟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라스베가스에 방문했을 때 편의점 같은 이렇게 슬롯 머신들이 있어요. 머신을 하시는 여자분이 계시죠? 지금 하고 있는데 공항에도 이렇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머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머신들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카지노 안에 있는 그런 슬롯 머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어떤 여성분이 한 5천 원 정도 되는 돈을 넣고 게임하다가 6만 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챕터에서는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 고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카지노에 방문하는 고객은 크게 일본 고객, 중국 고객,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이나 또는 외국 시민권자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중국 비즈니스 관련된 학과이시고 앞으로 중국 관련된 업무를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국인, 중국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지노에 방문하는 중국 고객, 일단 먼저 연령대부터 살펴보면요. 40대, 50대 중국 고객이 가장 많습니다. 2000년도에 그 급성장한 신흥 부호들이겠죠. 주로 VVIP 등급은 40대 중후반들이 가장 크게 고액 베팅, 하이 롤러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20대는 거의 같이 동반으로 오시는 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일본 VIP, 일본은 50대, 60대, 70대도 많이 계신데 이런 일본인보다는 젊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직업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60% 정도로 가장 많고요. 뭐 대부업, 뭐 돈 관련된 업무들이나 뭐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최근에 공무원들은 못 들어오는 추세고 전문직은 극소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경제 성장이 가장 빨랐잖아요. 중국도 예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뭐 서구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국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중국도 개혁 개방하면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뭐 중국은 땅덩어리가 뭐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넓은 나라이고 뭐 인구나 자원도 뒷받침 되지 않습니까? 해외랑 무역하고 개혁 개방하면서 인구도 많고 공장도 많고 뭘 해도 잘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인건비 비싼다라고 할 때 중국은 몇십 년 전 인건비니까 현지의 중국 사람들을 싼 값에 제품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가가 싸지 않겠습니까? 또한 뭐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받으면 베끼고 따라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으면 개발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것을 받아들이며 투자하고 지금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이런 중국의 지역별 특징, 일단은 먼저 화북부터 보겠습니다. 화북이 22% 정도의 오시는 북경인들이죠. 북경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중국 분들 중에서도 성격이 불같고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중국 화북 쪽에서 오신 고객이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해드리면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로 거친 면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성격이 정치적이고 뭐 중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또 허풍이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속된 말로 남성 가오 잡는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죠. 이 두 번째로는 동북 지역인데요. 이 요령, 길림, 심양 등의 이런 동북 고객들은요, 35% 정도 우리 카지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허풍이 좀 있습니다. 남성적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드세고 이런 화북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드세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었잖아요. 이게 중국 대륙의 기질과 한국 사람의 끈질김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이 컨트롤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동국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원칙을 변칙화시키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동, 이 상해 지역 고객을 살펴볼 건데요. 이분들은 한 10% 정도 카지노를 방문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실리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제일 돈이 많아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 배팅이 큰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고객한테 제공되는 뭐 숙박이나 리워드, 선물, 뭐 이벤트 등 이렇게 뭐 다 주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기여도 측면에서는 낮은 편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 출신 분들의 이 화동 분들의 특징은 이 화부터 내기보다는 일단 먼저 듣는다고 합니다. 뭐 화낸다고 해결될 이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렇게 실리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이 상해 분들의 특징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화남, 광저우 지역인데요. 이분들은 뭐 상해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리적인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카지노에 중국 고객이 방문을 했는데 딜러가 만약에 미스테이크를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미스테이크라는 건 이제 딜러가 뭐 고객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 칩스를 드려야 되는데 주지 않고 가져왔다든가 이렇게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한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봤던 이 동북분들은 욕하고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이 순간이 마음에 안 들고 이 뭐 실리적인지 뭐 어떻게 불같이 화만 내지 따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대신 이 다른 이 화난 분들은 이런 추이를 지켜보고 어떻게 할 거야? 뭐 높은 사람 불러와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기도 뚫겨 본다라는 게 이 화난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중국 고객들은 왜 유난히 이 바카라라는 게임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 바카라, 킹 오브 더 카지노라고 해서요. 카지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게임이 바카라입니다. 카지노 3대 게임을 크게 바카라, 룰렛, 블랙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특히 블랙잭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 블랙잭 같은 경우는 자신이 hit을 하거나 스테이를 하거나 자신 손님의 결정이 어떤 그 게임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속 변수의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이 바카라라는 게임은 독립 변수 게임입니다. 즉 내가 옆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나 혼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특히 바카라라는 게임은 지금 워커힐 카지노에서 리미트가 맥시멈 5억까지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롤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이 짧은 순간 안에 어떤 박진감이나 긴장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카드의 결과에 대해서 고객들이 스퀴즈를 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짜릿한 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운영도 빠르고 그 짧은 순간 안에 카드의 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박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뭐다라고요? 바카라라고 합니다. 카지노에 방문하는 중국 고객들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고객들은 관시, 이 관계, 줄, 라인, 뭐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이런 관시 문화를 통해서 이 자신의 영역과 세력을 확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체면을 꺾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딜러할 때 보면은 그냥 빨간색 티셔츠 하나 입고 오셔가지고 배팅 되게 크게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봤습니다. 배는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머리인데 스포츠 머리인데 어떤 그런 자신이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크게 배팅하시고 소비가 크신 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또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 고객의 방문 유형은 동반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가족을 중요시하는 중국 고객 특성상 함께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쇼핑하거나 관광하거나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함께 게임도 같이 하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동네에서 같이 이제 뭐 마작하거나 포커 치는 사람들이 함께 갬블링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겠죠. 뭐 중국 고객과 일본 고객을 비교하자면은 중국 고객들은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뭐 그 집사람분은 뭐 병원 가서 뭐 성형을 한다든가 하고 자녀분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놀이시설에 가서 놀고 또 아버지는 또 와서 게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이 어떤 가족끼리 오기보다는 자신의 애인이나 친구들과 오셔갖고 단둘이 게임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국 고객들한테 저희가 카지노에서 선물을 드릴 때, 뭐 VIP한테 뭐 명품은 당연한 거고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어떤 바카라 대회나 어떤 골프 대회 이런 거 할 때 금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비싼 걸 가장 좋아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8, 9, 6이겠죠. 8은 뭐 잘 아시겠지만 빠 차이 재산을 모으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이죠. 그래서 카지노에서도 바카라 테이블 88번 항상 중국 고객들이 가장 먼저 게임을 하는 곳이에요. 중국인들한테 방을 배정할 때도 호텔 룸을 배정할 때도 8번 방, 뭐 88번 방, 808호 방 이렇게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지우 구도 이제 뭐 영원히 변치 않다는 그런 장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바카라는 게임에서 가장 좋은 숫자가 9예요. 지우. 그래서 이 바카라를 중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숫자, 이 8이나 9가 바카라에서 가장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 9도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숫자이죠. 지우, 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공하다. 이제 무너지 않은 행운의 숫자인 거죠. 이렇게 뭐 8이나 9, 6으로 된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련된 바카라 테이블이나 호텔 룸넘버를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뭐 베이징 올림픽 개막할 때도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A88888 이런 자동차 번호의 낙찰 가격이 약 2억 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피한 숫자인 4는 중국에서도 죽을 사자와 발음이 비슷해서 싫어하는 숫자죠. 그래서 카지노에는 모든 테이블마다 이 손님이 게임할 수 있는 핸드가 있습니다. 손님이 이 배팅을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카지노에는 4번 핸드가 없어요. 이 죽을 사자, 이 죽는다는 의미기 생각하기 때문에 이 4번 핸드가 있더라도 안 앉겠죠. 그래서 모든 4번 핸드를 없애버렸고요. 뭐 카지노 마케터가 손님들한테 방을 배정할 때도 뭐 4번이 들어가는 그런 방은 배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 7인데요. 이 7, 화를 내다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뭐 치스, 기가 막혀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뭐 각종 번호할 때, 그 마케터들이 번호 부여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치스, 뭐 기가 막혀 죽어라, 뭐 야우스, 뭐 죽어라, 죽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님한테 카지노 마케터가 호텔에 방을 배정했는데 1414호를 배정했어요. 그러면 손님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손님이 좋아하는 뭐 909호나 뭐 808호를 배정하는 게 최고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중국 고객들은 세심한 데까지 챙겨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그게 국민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 더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죠. 이 마케터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서비스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념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인들의 기호 음식인데요. 좋아하는 음식. 일단은 먼저 한우. 바짝 익혀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육회도 드시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뭐 미디엄, 뭐 레어 이런 거는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웰던으로 익혀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킹크랩. 이 중국에 킹크랩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가운 바다에만 사니까 이 랍스터는 중국에도 있어서 덜 선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대창구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오발탄, 연타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그 대창구이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양념이 맛있잖아요. 맛있게 하니까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케터 분들이 중국 고객들 모시고 이런 뭐 양대창구이 드시러 가는 거를 저도 종종 봤었어요. 그리고 뭐 갈치구이나 조개구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한다고 하죠. 뭐 특히 뭐 익힌 거, 한국에서 나는 거, 중국에는 없는 거,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서로 선호한다라고 하고요. 싫어하는 음식은 뭐 안 익힌 음식, 뭐 지역에 따라서 회를 싫어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의 기호 술인데요. 저는 제가 아는 중국 술은 이 수정방이라는 술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가더라도 항상 수정방 술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런 어떤 뭐 맥주 같은 거나 백주 같은 것들을 많이 즐겨 드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국인들의 기호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제가 딜러 생활을 할 때는 이 중국 고객들이 주로 우롱차 하면서 이 우롱차를 포트로 시켜서 여러 번 따라 드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뭐 보이차 뭐 비싼 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마케터가 손님들한테 접대하는 차를 드릴 때는 보리차를 많이 드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인들의 기호 담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과 한국 담배는 담뱃잎을 말린 담배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생담배를 핀다고 하죠. 저 독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 중화담배라고요. 이 빨갛게 생긴 중화담배를 한번 펴봤는데 한 봉은 빨고 버렸어요. 너무 독해가지고 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담배를 서로 권하는 거는 어떤 중국인들의 사교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담배 하는 건 의미는 너와 나는 펑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인의 접대 문화, 이 주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줘 보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따라줘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중국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따라서 먹습니다. 이 상대방이 따라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첨잔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X. 첨자는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술잔을 돌리는 문화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잔 하나를 돌리고 하는 그런 문화는 없대요. 단 1대1로 누군가가 권해서 짠 했으면 그 술은 다 마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마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닥을 상대방한테 보여준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술잔을 서는 것처럼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배사 문화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건배사 문화가 있다라고 해요. 중국의 회식 문화도 우리 회식 문화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뭐 선창하고 후창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죠. 자, 다섯 번째. 폭탄주 문화를 좋아한다. 정답은 X입니다. 섞어 마시는 걸 싫어해요. 굳이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이 추운 지방 중국인들은 뭐 술을 데펴서 마시는 문화도 있긴 하지만 폭탄주 문화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죠.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소주를 좋아한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소주를 좋아할까요? 정답은 X. 중국인들은 백주 혹은 맥주를 마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소주는 증류수지 않습니까?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 소주를 마셔보는 중국인들도 있는데 아무 맛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와서 소주를 한 3병 마시다가 한 번에 핑 가셔갖고 갑자기 정신을 잃는 사람도 마케터가 봤다라고 해요. 자, 일곱 번째. 중국 사람들은 맥주를 좋아한다?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정답은 O. 중국의 맥주는 지역별로 특화된 맥주가 다 있잖아요. 잘 아시는 칭따오, 가장 유명하긴 하죠. 자, 여덟 번째. 술을 마실 때 우리나라처럼 반드시 두 손으로 따라야 한다. 정답은 X. 그런 문화는 없어요. 자, 아홉 번째. 와인을 좋아한다? 정답 O. 와인을 많이 마시긴 하는데 이 수요만큼 와인에 대한 매너가 올라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이 마시기는 한데요. 이 중국에도 독자적인 와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와인을 좋아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 마실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그런데 이 돈 있는 분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 고가의 와인을 마치 맥주 마시듯이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열 번째, 접대는 한 자리에서 끝난다. 정답은 O. 이 몇 차 문화가 없습니다. 저녁을 4, 5시간 드신다고 하죠. 술 마시면서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요. 심지어는 뭐 노래방 기회까지도 들어온다고 하죠. 이런 주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상석은 어디일까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 들어왔는데 상성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678번. 이 678번이 상석이다라고 하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어디 앉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손님의 오른쪽에 2번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은 앉힐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손님 그 3번에 여러분 앉힌다면은 더 중요한 손님이 2번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님의 정면 반대편에는 서브 호스트가 앉아 있어요. 주로 친한 친구나 와이프 등등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뭐 술을 권하거나 마시고 하겠죠. 그리고 보통 직원들이 서빙할 때도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책을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식탁이 중근 원탁일 때는 중요한 손님을 주인의 우측에 앉히고요. 창문을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상석, 문에서 멀수록 상석, 가까울수록 하석, 경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상석, 중앙이 양측면보다 상석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카지노 취업 관련 문의사항들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카지노 취업의 궁금증을 제가 콕 찍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학 성적이 중요하겠죠.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딜러들은 영어 토익 600 이상, 일본어 JPT 400점 이상, 중국어 HSK 4급 이상 딜러로 입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고요. 마케터의 경우는 영어 토익 800점 이상, 일본어 600점 이상, JPT 600점 이상,
중국어 HSK 5급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GKL의 경우는 세븐능의 경우는 딜러가 영어 토익 700점 이상, 일본어 JPT 430점 이상, 중국어 HSK 4급 195점 이상 점수가 필요하고요. 신입 일반 딜러 말고 일반 신입은 토익 800점 이상, JPT 525점 이상, 그리고 HSK 5급 18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을 어떻게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성의 있게 써야겠죠. 최대한 글자 수는 채워주시고요. 가독성 있게 어떤 카피라이터처럼 눈에 띄는 소제목을 만들어서 쓰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겠죠. 면접 준비하실 때는 NCS, 카지노 NCS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카지노의 상황별 회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그런 회화를 좀 연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NCS를 잘 보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카지노 NCS를 충분히 정독하는 게 필요하겠죠. 카지노 운영관리나 카지노 기획개발이나 충분히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가야겠죠. GKL에서 필요한 역량은 GKL 홈페이지에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심으로써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갈 때 연봉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초임 현황에 대한 그런 급여 명사가 있을 거고요. 전국적으로 카지노 사업장은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규모는 연간 600에 700명 선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채용의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지노가 평생 직장으로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정년 퇴임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며칠 전에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60살 되셔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1988년 3월에 입사하셔가지고 35년 정도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딜러 업무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손님에게도 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로 대하셨어요. 고객뿐만이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인데도 늘 먼저 인사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카지노 업무를 사랑하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지노 딜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전 세계 카지노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80년대 초반에 미국 마이애미 크루즈사에서 이 워커힐 카지노 직원들한테 몇 달 동안만 이 크루즈에 와서 파견 형식으로 딜러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워커힐 카지노 딜러들이 이 카지노 딜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특유의 꼼꼼하고 세련된 매너와 딜링에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나중에 라스베가스에서 한국 딜러들을 대거 채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카지노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방문했을 때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외국어는 노력을 해야겠죠. 또한 워커힐 카지노 출신인데 지금도 뭐 호주나 미국, 워싱턴, 마닐라, 싱가포르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뭐 일본에도 복합 리조트가 생길 예정인데 뭐 커리어가 있다면 일본에서도 카지노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카지노별 전형 절차입니다. 먼저 세븐업 카지노를 살펴보자면은 1차는 서류 면접, 2차는 NCS 관련된 필기 평가, 그리고 인성 검사, 직무 능력 평가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반 면접이 있고요. 네 번째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1차 서류 전형, 2차 인적성 검사, 3차 실무 면접, 4차 심층 면접, 5차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숙박 면접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간소화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예정인가요? GK는 공기업이고 더 좋은데 왜 파라다이스에 지원했나요? 어, 이 회사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이 파라다이스 관련된 다양한 뭐 계열사나 사업들, 역사 등 그 미래 어떤 방향성 등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시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많이 보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게 변화시켜서 준비해 갈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 영어 인터뷰를 준비할 때 일부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겠죠. 회사별 자소서 항목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으로는 파라다이스 워커의 경우는 첫 번째로 성장 배경이나 역량, 두 번째는 지원 동기, 세 번째로는 떤 논리력이죠. 본인의 특별한 관심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GK의 경우는 최근에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선정해서 그 문제의 내용과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기술이 달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단점을 개선하거나 보다 나은 자신으로 향상시키고자 어떤 목표를 수립하거나 이를 실천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달라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등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경험 사례들을 여러분 작성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와 행동은 무엇이며 본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달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딜러라는 생활 자체가 어떤 공동체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지켜야 될 규범이나 어떤 그런 회사의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적응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동북아 최초의 복합 리조트죠. 파라다이스 시티의 어떤 야경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건데요. 파라다이스 그룹이 50년 넘게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지 분야, 카지노 워커의 임직원의 혜택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워커힐 호텔 숙박 제공, 세 번째는 직원 해외 연수, 네 번째는 건강검진 지원, 다섯 번째 무료 셔틀버스 이용, 직원 식당 이용,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 그리고 직원 상조 가입이나 기숙사 무료 제공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직원의 혜택이 아닌 것은 정답은 10번입니다. 기숙사 무료 제공이 아니라 기숙사는 한 달에 15만 원씩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에 기부금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으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녀를 낳고 결혼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자녀가 대학생이 되게 되면은 학자금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로 나가는 대학교를 가더라도 전액을 지원해 드려요. 그리고 직원 해외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로 유명한 뭐 마카오나 싱가포르 또 때에 따라서는 라스베가스까지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지긴 했지만 아마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건강검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출퇴근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도 제공됩니다. 셔틀버스도 약 7개 이상의 노선이 있어서 서울, 근교, 경기까지 저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할 때
편하게 셔틀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호텔 내에 직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3교대 하면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주택 구입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대출해 드리기 때문에 주택 구입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10개가 넘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있어서 이 동호회 활동하시면서 또한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 유형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파라다이스 그룹이 1979년도에 설립해서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의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개원예술학원입니다. 개원예술대학교, 개원예술고등학교, 개원예술중학교 한 법인안에 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실기 목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이 개원 출신들의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조승우 씨를 비롯해서 뭐 또 오회영에 나왔던 전혜빈 씨,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국민배우 황정민 씨 등 저희가 1979년도부터 이런 개원예술 고등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Corporate Identity, 그래서 CI라고 부르는데요. 이 CI는 뭐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의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어떤 로고로 표현하는 것을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파라다이스 그룹의 CI의 명칭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의 나무라는 CI입니다. 이 창조의 나무가 무슨 뜻이냐면은 가운데에 있는 P는 우리 파라다이스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라다이스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고 이바지하자라는 그런 사회 환원의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이렇게 어떤 복지재단, 문화재단, 현대문학관, 그리고 방금 보셨던 개원학원 등을 통해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그런 자금을 사회 환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열사인데요. 2,700여 개의 유명 예술 작품과 동부가 최대 규모의 최신 카지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동부가 최초로 건설된 파라다이스 시티. 이곳에는 2,700여 개의 예술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테인먼트 리조트라고 부르죠. 요즘에 호캉스로 신세계몰에서도 많이 선전하는 걸 저도 봤고요. 이렇게 알렉산더 밴드리가 만드는 이런 미술작품들을 포함해서 데미안 허스트가 만든 작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계열사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파라다이스 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지원 사업군에 있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저희 회사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카지노 사업군부터 살펴보자면은 먼저 방금 설명드렸던 인천 영종도에 있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카지노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1968년도에 개장한 이후에 50년 넘게 카지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워커힐 호텔 내에 위치해 있는 워커힐 카지노,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카지노가 있고요. 또한 제주에도 공항 옆에 제주 그랜드 카지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시피탈리티 사업군인데요. 마찬가지로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있겠죠. 그리고 호텔 부산은 해운대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인데요. 1980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부산에 아무것도 없었었대요. 해운대 쪽에는 특히 변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도 많지 않았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전남훈 회장님께서 여기 해운대에 호텔을 세우자라고 주장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웨스틴 조선이라는 그런 호텔만 끝에 있었었는데 저희가 그때 호텔을 만든 다음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어떤 부산의 어떤 그런 메카가 될 수 있었죠. 또한 스파도구, 카라반이 있는 스파도구도 있고요. 엠버시 스위트 올란도는 저희가 플로리다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호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권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여행사 파라다이스 투어도 운영하고 있고요. 비노 파라다이스는 와인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와인들을 냉장 보관으로 잘 수입한 다음에 또 저희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이런 와인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와인을 잘 보관하다가 또 저희가 저희 손님들한테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비노 파라다이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사업군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들을 위해서 다양한 장애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있고요. 문화재단은 그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문학관은 한국 현대문학을 개선하고 보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고요. 네 번째, 학교법인 개원학원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화,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곳을 개원 예술학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10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화두죠. 이 어두운 카지노의 이미지, 이 왼쪽에 있는 영화 타짜에서 보여줬던 이런 어두운 카지노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오른쪽에 있는 현재의 그런 복합 리조트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더 좋으신가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복합 리조트가 발전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게임 산업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게임 산업이 국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 과거의 게임 산업을 반사회적 도박으로 매도하고 이 부작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피하던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사례에서 같이 게임이 복합 리조트 산업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카지노 산업 정책, 더 나아가서 게임 및 복합 리조트 산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죠. 외화를 반출해서 외국에서 카지노 게임으로서 귀중한 외화를 탕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국내에 합법화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다면 그 돈은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종사원의 소득이나 재정 수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파급 효과는 생산과 소비로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드린 이 화두를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